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14쪽 교육공사의 겸업 제한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겸업, 이 부분은 지금 매회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죠. 출제 빈도가 우리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115쪽에 이거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교육공사의 업무 범위 그래가지고 지역적 범위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적 범위는 출제는 잘 안 하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 교육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사인 교육공사와 법인인 교육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들의 업무지역은 어디예요? 전국이겠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어디다 두든지 간에 이들은 업무지역 제한이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물건을 모두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개인만 유일하게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중개인은 정식 명칭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교육공사를 말하죠. 자, 그럼 이 중개인은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재지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관할 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 시도가 업무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그럼 이분은 업무지역이 어디다? 서울시예요. 서울시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시대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면 이 정보에 공개된 물건이 있죠. 이것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이 정보에 공개된 물건이어야 돼요. 이것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럼 주의할 점은요,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틀렸죠? 틀렸어요.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만 인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시도가 업무지역이 맞고요. 다만 이를 이용한다면 여기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을 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제재를 기억해 보자고요.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재 116쪽으로 가보실까요? 거기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그러니까 교육공사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물이 토지, 건축물,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하여 종별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중개사물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라면 이 5가지 모두 중개할 수 있죠. 그래서 종별에 따른 중개사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지역만 제한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중개인만. 됐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라고 되어 있죠. 교재 116조. 취급 업무. 이것이 바로 이제 겸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겸업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자, 그러면 겸업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 이 부분이 바로 겸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겸업이란 말은 이겁니다.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놓고 내가 슈퍼마켓도 할 수 있느냐, 문방구도 할 수 있느냐,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바로 겸업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소속과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이중소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른바 양다리 걸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겸업은 중개업 외에 내가 문방구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완전히 각도가 틀리죠. 그래서 현재 지금 겸업에 대해서 우리 법 태도가 공인인사인 교육공사와 중개인이 계시죠. 이들은 법인이 아닌 교육공사죠. 그래서 개인인 개공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이들은
원칙이에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는 허용이 안 돼 있죠. 이건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겸업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법인은 토탈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 즉 7가지만 할 수 있죠. 토탈.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뭐 실물 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인인증 개공이나 중개에는요, 실물을 봤을 때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겸업 제한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겸업 제한을 안 하게 된 거고,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했는데 겸업 제한을 안 하면 중개업을 불수요하고 이상한 업무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겸업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겸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개인이 더 넓죠? 여기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겸업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11만 명의 개업공사가 있는데 이 중에 법인은 2,000개가 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인으로 가면 오히려 제한을 받으니까. 그래서 법인의 겸업 푸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법인 겸업 푸는 걸 우리 협회가 더 반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법인의 겸업을 풀어버리면요, 이게 돈 된다 해가지고 이른바 대기업이라고 그러죠. 대기업들이 골목 사건을 침해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겸업 제한을 안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줄기를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취급 업무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인은 토탈 7가지만 허용이 돼 있고요. 그러면 요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그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일단 맞았다 해야 돼요, 틀렸다 해야 돼요? 일단 맞았다 해야 되죠? 그걸 명심해야 돼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원칙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잠깐 참고인데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재에 없는데 요건 이제 참고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면 할 수 없죠, 이거. 그죠? 개인. 그럼 법에서 특별히 금지한다. 우리 법상 중개대상물 매매업이 금지돼 있죠.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 우리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나중에 이제 금지행위 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업 우리 못해요. 우리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고, 또 공무원이신 분과 하신 분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영리행위 종사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신 분과 하신 분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못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은 우리 법 부칙에서 경공매 업무가 허용이 안 돼 있어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경공매 당연히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경공매 못하죠. 그 다음에 해석상 내재적 한계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 등록증에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본인은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손님이 이 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회사에 나갔으므로 소공이나 보조원한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회사에 출근하더라도요, 당연히 이건 대여로 처벌하는 건 아니죠. 요즘 근무 형태가 워낙 특이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회사에 나가되 오전에만 나간다. 오후에 다 쉬어요. 그럼 열어놓을 수 있겠죠. 또 야간에만 나간다. 주간에 안 나가고. 대신 조건은 잠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야간에만 나간다.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이틀 정도만 나가고 5일은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 이 정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 정도 참고만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인데 여기 그 117쪽에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바로 위에 특수법인의 취급 업무라고 돼 있죠. 우리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가 있는데 이 특수법인은 겸업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유 목적 사업들이 있고 부수적으로 중개업만 허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법인은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근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겸업은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겸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법인의 겸업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법인의 업무를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법인의 겸업이죠. 그래서 법인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암기를 모두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다.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걸 법인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6가지 업무를 우리는 겸업이다 그런다. 그럼 먼저 법인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죠. 이것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주차 붙이고 경비 붙입니다. 이게 관리 대행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된다고 그랬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농업용 창고시설입니다. 관리 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관리 대행을 많이 하죠. 자, 다음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컨설팅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죠. 그럼 증권 투자 컨설팅 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직접 개발업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들여서. 이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 직접 개발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개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문제 제공을 할 수 있죠. 이걸 저는 중개업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치킨집이죠. 그럼 법인 치킨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할 수 없죠. 이건 중개업의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뭐 부동산 114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개업 프랜차이즈겠습니까? 그럼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로 상대방이 누구여야 돼요? 개공 대상이 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 중에 상대방을 유일하게 지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공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상담은 개공 대상이든 일반인 대상이든 상관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공인인증서란 말과 개공이란 말을 확실히 구분하여 용어를 쓰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안 됩니다. 개공 대상해야 돼요. 이걸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 그러면 이것도 역시 주택과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서 대신 분양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 분양 대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대행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행이 들어가면 관리 대행, 분양 대행. 대행이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고 얘기해왔어요. 주상. 주택과 상가만 된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토지 분양 대행은 불가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토지 분양 대행은 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결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내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공매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죠. 그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게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그럼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이거 소개까지는 되는 거예요. 직접 운영은 안 된다. 직접 운영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겸업 6가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우리가 할 건데, 그래서 두음자를 땄죠. 암기표에. 그래서 이게 관상이에요. 관상. 관리대행 상담이죠. 다음 프랜차이즈, 차. 다음에 분양대행, 분. 다음에 경공매 알선대리, 경. 이사 관련 용역이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사 관련 용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관상, 자분, 경, 이로 암기하는데,
제 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구분을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우리 교재에 지금 상세히 내용이 많이 써 있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죠. 결론을. 지금 관리대행이든 분양대행이든 다른 법이, 주택법이라든가 분양대행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런 데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법에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 할 수 있느냐?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주택 상가 건축물 이거 분양 대행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냥 법인. 그죠? 다른 법이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돼요. 참고로 있잖아요. 여기 주택 관리 대행 있잖아요. 300세대 이상 주택관리대행 할 때는 관리대행 등록해야 되거든요. 주택관리사 고용하고 다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건 그 법이 정하는 요건이고, 일단 법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런 내용이 상세히 써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120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계공이 지금 경매, 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경매 대상 부동산이죠. 이건 이제 법원에서 하고 있고, 공매 대상 부동산. 이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로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그래서 경매 부동산,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를 합니다. 이걸 명실공히 수행할 수 있죠.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 부동산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독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경매 부동산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요구해요. 그러면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한다. 이때는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한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을 우리 중개인은 한 가지도 못하죠. 부칙 규정에 의한 계공은. 그래서 공인인증상 계공이나 법인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대리업 수행을 위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죠. 이걸 이제 실무 마지막 시간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점이 있어요. 생각을 해볼 점이 지금 우리 교재 이 부분이 지금 명쾌하게 지금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정리만 하고 가죠. 법인의 겸업이 이거였잖아요. 관상차분 경인데 이 6가지 업무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 공인인계산 개공 모두 이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중개인입니다. 부칙규정한 개공 다 못하죠. 중개인은 이거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 요거는 중개인은 못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이거 안 되죠. 근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공인인증상 계공은요,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은 못하는 거죠. 그 점 일단 감 잡아두시고 또 이 6가지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업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다라고 보여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판례가 참고해 이거는 최근에 판례가 공매 부동산 있죠. 공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한 거예요. 공매 부동산 취득의 알선은 이것은 중개 보수를 적용할 일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사실상 중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매 부동산 취득의 알선한다. 그럼 이때는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동조를 못 하겠어요. 판례. 근데 대학 강의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공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알선한다. 그럼 보수 규정이 저기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판례였고요. 이 정도 이해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임취사유다. 임취사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120쪽에 지금 확인 예제가 실려 있죠? 확인 예제 잠깐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맞겠죠?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는, 자,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인 개공이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중개인은 이거 안 되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정답이고. 3번 공인인증 개업공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죠.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 4번 질문 공인인증 개업공사는 주택에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공인인증 개공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죠. 당연히. 다음에 5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죠. 맞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겸업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제 고용인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고용인으로 넘어왔는데 121페이지입니다. 역시 이 고용인 매회 출제합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법제 15조가 실려있는데 조문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법제 15조 제1항 개업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 갑니다.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의 밑줄이죠.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개공행위로 본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개업공사 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지금 고용인의 종류 두 가지가 언급됐어요.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이 있죠. 자, 용어의 정의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용어의 정의.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어요. 용어의 정의를.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말 그대로 간다. 이 공인중개사란 말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인 자가 있고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거든요. 중개보조원은 용어의 정의를 꼭 기억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자, 이들을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인원수 제한 없죠.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안 되고 이중소속 이들 모두 금지되어 있죠. 이중소속 모두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들에 대하여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용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인데 그럼 지금 법문의 표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업공사가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전자문서 신고가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 24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고용신고 종료신고예요. 이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시죠? 이미 교육을 이제 보고 넘어왔으니까 소공은 어떤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공사 고용 신고할 때요. 인장 등록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공 인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양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요. 소공사에 대한 고용 신고했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은 자격 발급 시 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됐는가 확인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얘기고. 그다음에 결격 여부 신원조회 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격 여부를 모두 신원조회에 들어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 수료 여부 직접 다 확인하죠. 이게 그래서 교육 수료 여부도 모두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우린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소공사나 보조원 고용 신고할 때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만약에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국적이.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의 국적이 외국인이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게 되겠어요. 왜? 신원조회 직접 안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소공사 보조원 고용 신고한다.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서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그 소공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이면 결격 미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해를 해 두시는데 그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지난주에 등록을 공부할 때 말이에요. 이거 교육 수료증 사본 원칙적으로 첨부했죠. 근데 여기는 또 직접 또 확인한대요. 아니 확인하려면 다 하든가. 이거는 확인하고 이건 확인 안 하고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법이 미스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등록을 신청할 때는 교육 수료증 사본 냅니다. 근데 고용 신고할 때는 직접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거든요.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다. 이들이 그만뒀거나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10일 내에 하는 겁니다.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에 이제 종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용 신고, 종료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10일이다. 이게 원래 고용 신고도 10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둘 다 10일이었는데 고용 신고를 10일로 운영했더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감독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 나왔는데 실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왜 신고 안 했냐?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제 출근했다. 출근한 지 1년 됐는데. 그러니까 10일로 운영하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종료신고는 그대로 10일로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 이거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교재 지금 122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22쪽. 그러면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위반했을 땐 이거 우리 신고 위반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위반하면 경미한 사유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 원래. 신고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인데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있다가 없어졌다가 부활시켰어요. 부활을 시키면서 제재를 안 두는 바람에 되게 세게 맞아요. 우리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 있지 않습니까?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이 법 위반이 적용돼 갖고 이게 백지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업무정지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중개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고용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한 달 업무정지 먹어요. 이거 그 밖에 이 법 위반 기준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싹싹 잘 안 빌면 한 달 반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업무정지다. 되게 세게 맞아요. 신고인데. 그래서 일단 요거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주타겟이에요. 이게 이제 주타겟인데, 이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잠깐만 따져보죠. 그 교재에 지금 122쪽에 업무 범위라고 둘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순환을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버리는데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잠깐 좀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사항이었죠. 신고니까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에 통보해 줘야 돼요. 우리 협회 통보사항 등신이죠. 신고사항과 등록사항 모두 통보하는 거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이 둘을 잠깐 비교를 해보는데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둘 인원수 제한 없다고 그랬고요. 결격자 고용 금지고 이중속 둘 다 금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소공사는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죠. 핵심적인 중개 활동에 따른 확인 설명서의 작성,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중개 보조는 이거 못하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소공이 설명서나 계약서를 쓸 수 있다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되겠죠. 서명 날인해야 되겠죠. 중개인이 했다면. 그러니까 서명 날인의 의무가 발생되고 있죠. 그럼 서명 날인을 한다면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보조원은 그럴 일이 없죠. 뭐 서명 날인의 의무도 없고 인장 등록 의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소공은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근데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소공은 중개 업무 할 수 있으니까 법, 제도 변경에 대한 사항을 교육해주는 연수교육 있죠. 연수교육 대상이 되죠. 근데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연수교육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선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 업무의 내용을 잠깐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122쪽 맨 밑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사의 책임이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우리 법 15조 2항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 법 15조 2항이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상 행위만 개업행위로 봐요. 그럼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건데 이건 대단히 넓게 해석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요 손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손님이 엄청 깐죽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소공이 상담하다가 부인한다 하여 손님 취업 패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서 패더라도 데리고 나가서 패야 돼요. 일단 물론 손님 패면 안 되죠. 손님을 왕처럼 모셔야지. 일단 자, 그래서 업무상의를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이게 나중에 실무하시면 이제 공부할 때가 좋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을 상대하는 우리가 직업이라 진짜 별별 손님 다 있죠. 별별 손님 다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간주 규정이에요. 업무상의는.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로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이 써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는데 그냥 쭉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의뢰인 병이 우리 개업공사 갑사무실 찾아왔어요. 이때 우리 개공갑은 손님하고 골프 치러 가고 안 계셨습니다. 소공이 자리를 짓고 있었거든요. 토지를 구하러 왔대요. 그래서 마침 의뢰받은 토지가 있어갖고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의뢰 브리핑합니다. 근데 이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재산상 손해 3천만 원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이 둘의 책임을 따져보는데 소공 의뢰 책임입니다. 법상 책임은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민사 책임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죠. 행정 책임은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고, 형사 책임은 이자한테 징역 벌금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형사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공부를 덜 했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소공이 일부러 거짓말하여 손해봤죠. 그럼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있어요. 다음에 소송이 물건에 대하여 제기가 돼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지행위를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건 거래상 중요사항이에요.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말한 거죠.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금지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소속공인사가 만약에 금지행위 중에 하나를 했다. 그럼 소공은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짓말하여 이렇게 판단을 시켰잖아요. 이거 형사처벌도 받아요.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1-1이에요. 이게 소공의 책임이에요.
자, 그럼 이자를 고용한 개공입니다. 개공의 책임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보죠. 민사, 행정, 형사 책임으로 나눠지는데 원래 법은요, 대원칙이 자기 책임주의예요.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짐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을 고용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하여 타인을 고용한 자도 책임을 지워요. 이때는 법의 명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이게 우리 법 15조 2항이라고 그랬죠.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규정을 민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조 2항에 따라서 거짓말하여 손해 입힌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개공한테 지웁니다. 저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고의과실이 없었죠. 고용한 죄밖에 없는데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개공은. 그러면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여 직접 행위자인 소공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면할까요? 못 면하죠. 그럼 둘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데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연대부증이란 말 아시죠? 그와 비슷하게 이걸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연대가 진정연대는 아니고 부진정연대라고 그래요. 근데 책임을 지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부진정연대는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냥 쉽게.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하여 이렇게 연대 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진정연대라 그냥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이 3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연대 책임을 둘이 지기 때문에 을한테 청구하면서 동시에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자는 6천만 원 배상받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각각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갚아버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을한테는 청구 안 하고 갑한테만, 갑한테는 청구 안 하고 을한테만. 그러니까 동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대 책임이란다. 그래서 우리 개공은 소공과 함께 부진정 연대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고, 행정 책임은 거짓말하는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해요.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한 거예요. 그럼 개업공사가 금지행위해버리면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먹을 수 있어요.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 책임은 양벌 규정 기억나시죠? 양쪽을 다 벌한다. 결격사유에서 나왔어요. 우리 보십시오. 형사 책임은 이제 이번엔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에 적용해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소공이 위반한 행위가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용인의 행위로 개공은 징역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형만 가능하죠. 그죠? 징역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럼 형사재판이 열려가지고 만약에 우리 소공한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거예요. 그럼 개공도 똑같이 선고형이 400만 원이 나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서는 벌금을 면할 수도 있죠. 면합니다.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버리면. 그러니까 선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법정형만 추구형 같아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정도예요. 그럼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 개공이 양벌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선고받았어요. 이는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직접 행위자인 요 소공 있죠. 소공이 만약에 400만 원 받았어요. 여기 소공은 결격이죠.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직접 행위자로서 받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소공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업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123쪽에 지금 판례들이 쭉 실려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거기 124쪽에 말이에요. 문제가 그 문제밖에 지금 안 실려 있는데, 자, 124쪽에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 예제.
개공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증 의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보조는 을이죠 지금. 1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2번 을이 업무상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는 을에게 한정된다. 갑이 무과실이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집니다.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해요. 근데 무과실이면요 결국 형사책임의 양벌 규정은 면해요. 자 3번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 을로 인하여 손해입은 중개인은 갑과 을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맞고 4번 질문 을의 과실로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구상이란 말은 만약에 을을 대신하여 갑이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상금 청구할 수 있죠. 이걸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5번 질문.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을이 만약에 중개보수를 초과했다. 보조원이. 그럼 이거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는 얘기는 이자는 결격이에요. 그럼 보수 초과라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초과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해요. 그래서 개공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금지행위한 걸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126페이지에 지금 소공사 중개보증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서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이라고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우측 상단에 처리기한 즉시로 돼 있고요. 신고인과 개공의 종별란 다른 서식과 똑같고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위 다 쓰게 돼 있고요. 고용인의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자격증 발급 시도, 자격증 발급 번호, 자격증 번호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우측 하단에 도장찍란이 있죠. 소공사 등록 인장인. 여기에 도장 꽝 찍어 들어가면 소공의 인장 등록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거기 첨부 서류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의사항이라고만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공사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떤 서류도 첨부하잖아요.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